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며 가장 즐겨 듣는 채널인데요. 이렇게 이곳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글을 써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식 농사라고 하더니 저는 자식 농사는 잘못 지은 것 같아서 많이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남들한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제 얘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40대 중반에 세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밤낮으로 식당을 다니며 일을 해보아도 이 녀석들이 한참 자랄 남자 아이들이라 식비를 대기해도 빠듯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단칸방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매월 나가는 생활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되었답니다. 그나마 착실한 남편을 만나 돈을 좀 모아둔 것은 남편이 병중에 있는 2년 동안 병원비로 쓰고도 모자라 빚까지 얻었었죠.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었답니다. 글쎄 어찌나 힘들던지 밤에 욱신거리는 몸을 추스리고 자리에 누우면 베갯잎에 떨어지는 눈물 때문에 베개가 축축해지기 일쑤였어요. 너무 힘들 때에는 나쁜 생각도 해보고 정말 이 아들들과 함께 다 같이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이 녀석들을 보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키워나가야 했기에 식당에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무너져가는 국밥집이 있는데 음식 솜씨와 성실함으로 잘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게를 얻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침 그 가게의 주인이 제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의 친한 친구분이셨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가게 보증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에서만 일해서는 우리 아들 3명을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킬 것 같아 마음이 들었던 차에 너무 잘됐다 싶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흐르며 넙죽 절까지 했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울고 있는 저에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참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준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도 올랐으니까 이제 저도 도와드릴 차례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빚쟁이들 빚도 갚으시고 아들들도 멋지게 잘 키워보세요. 하시며 용기를 주셨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 사장이 되고 나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일만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하루 종일 푹 고아 육수를 낸 고기 국물에 고기를 넣어 국밥 단일 메뉴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인테리어요. 그런 건 신경 쓸 여력도 돈도 없었죠. 그냥 깨끗하게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겉절이와 깍두기를 직접 담가서 항상 먹기 좋게 익은 상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니까 정성을 듬뿍 담아서 만들었더니 서서히 손님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우리 아들들 나이가 14살, 12살, 그리고 7살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였고 막내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유치원생이었죠. 엄마가 가게에 있으니 하루 종일 엄마 가게에서 놀고 먹고 낮잠도 자고 막내는 그렇게 키웠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첫째는 한참 사춘기라서 그런지 비싼 옷만 사달라고 투덜대고 엄마 가게가 창피하다면서 잘 오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좋다라는 생각했던 저는 그런 장남에게 헌신적으로 해주었답니다. 동생들 모르게 갖고 싶다던 비싼 점포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또 없는 돈에 몰래 용돈도 쥐어주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쉽지가 않더군요. 이래서 아빠의 빈자리가 크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이 얼마나 그립던지요. 그렇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국밥을 만들어 판 덕분에 나날이 국밥집 장사가 괜찮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들 알고 와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4년쯤 지나고 나니까 직원 2명의 손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물론 가게를 시작할 때 못 내던 보증금도 다 갚고 남편의 병원비로 진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가게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가끔씩 들러서 가게의 이곳저곳 고장난 부분을 손봐주시곤 하셨죠. 손님도 많이 데려와 주시고 또 가끔 저녁 시간에 술이 얼큰하게 취하신 남자 손님들의 행패가 있을 때에는 든든하게 잘 해결해서 돌려보내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사실 가게 사장님도 아이가 2 딸린 호랍이셨어요. 누구보다 홀로 아이 키우는 마음을 알고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저에게 호감을 표한 적도 있으시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마음만 고맙게 생각하고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 3명을 보란듯이 잘 키우려면 제가 다음 쪽으로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답니다. 혹시라도 내 새끼들 잘못될까 봐서요. 아마 자식 가진 엄마들이라면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쑥쑥 자라난 아들 셋은 어느덧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24시간 영업을 쉬지 않고 한 덕에 국밥집도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어엿하게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조만간 2호점을 낼까 고민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참 자식 농사가 어렵다더니 첫째, 둘째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식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가게에 들른 첫째 아들이 저 몰래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카드보다 현금으로 많이들 사 먹을 때라 현금이 늘 많이 있었거든요. 이놈을 붙잡아서 혼내줄까 하다가 뭔가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한 번은 눈 감아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사이가 더 안 좋아질까 봐서요. 그리고 현금을 카운터에 많이 두지 않고 주방 쪽 항아리 안에 바꿔서 넣어놓기로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어떻게 알고 큰 아들놈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주방 쪽에 가서 뭐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행동을 살펴보니 또 돈을 가져갈 심산인지 기웃기웃. 그러더니 드디어 주방 쪽 항아리 안에 현금을 발견하고는 준비한 비닐봉지에 돈을 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두다간 도둑을 만들 것만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도둑놈을 키운 거냐? 아이 뭐야 진짜 깜짝 놀랬잖아. 엄마가 아들한테 이 정도도 못 줘. 엄마가 됐으면 장남한테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엄마 나 말리지 마.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봉지에 현금을 담아 챙기더군요. 나가는 큰 아들의 팔뚝을 잡아서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제 손을 확 뿌리치고 재빨리 뛰어나가 버리더군요. 그때 아들을 제대로 혼내고 차라리 경찰서에라도 보내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고 멀어져가는 뒷모습에 어찌나 애가 타는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저런 행동을 하면 화도 물론 나겠지만 슬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로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호시탐탐 가게 카운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빈둥대며 놀러 다니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죠. 다 장성한 아들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러 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카운터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가게 개업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한테 전담으로 맡겼답니다. 그래도 남한테까지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이 이모는 우리 가게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이제는 서로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국밥집에서 계속 끼고 지냈던 셋째 아들 하나만큼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어요. 형들과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형 2명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도 하고 꽤 의젓하게 자라났죠. 막내 아들은 국밥집을 오픈할 때 도움을 주신 예전 사장님과도 아주 좋은 관계로 다 지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없어서 허전한 빈자리를 그 사장님께서 가끔씩 오셔서 본인의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놀아주시곤 하셨거든요. 저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막내 아들 하나뿐이라서 속상한 일도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편이랍니다. 막내 아들은 일찍 철이 들어서 미안한 구석도 있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실한 여자와 연애를 하는 모습도 보기 좋더군요. 반면에 큰 아들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번 실패하고 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더니 이번에는 3번째 여자와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짙은 화장하며 특별한 직업 없이 빈둥대는 것이 꼭 큰아들과 비슷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껌을 짝짝 소리나게 씹으면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일단 좀 앉아요. 내 식당에 왔으니까 국밥 한 그릇 맛있게 해줄게요. 아, 근데 저 국밥 싫어하는데 혹시 다른 거 없어요? 돈가스 같은 거요. 없으면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주세요. 근데 오빠, 나 앞으로 국밥집 물려받으면 큰일이다. 냄새도 맡기 싫어서 어떻게 장사하지? 역시나 첫인상은 어디 가지 않나 봅니다. 아주 생각했던 그대로 행동을 하네요. 웬만해서 처음 뵙는 남자친구의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것이 참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은 2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이번만은 좀 참하고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 여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옆에 큰아들도 있고 해서 주방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라면을 끓여 내왔지요. 한 이틀은 굶고 온 건지 또 어쩜 그리 호로록 하면서 잘 먹는지 그래도 먹는 건 잘 먹어서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라면을 거의 다 먹었길래 잠시 대화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막 괜찮아요? 아가씨는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요? 옷가게에서 잠깐 일했다가 지금은 관뒀어요. 오빠가 곧 식당 물려받을 거라서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식당? 이 식당은 아직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나? 그게 있잖아. 나랑 이따 다시 얘기하자. 제가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자 당황한 큰아들이 말을 돌리면서 황급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둘 다 빈둥대며 노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제가 돈을 벌게 되면서 크진 않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을 각각 아들 앞으로 하나씩 마련해 준 거, 그거 달랑 하나 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게 큰 아들은 그 여자와 함께 식도 올리지 않은 채 또다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수입도 없이 국밥집에만 어슬렁어슬렁거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배기가 싫은지 하루는 제가 큰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죠. 아들아, 이 국밥집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제대로 일을 배워서 월급을 받을 생각을 해. 그럼 내가 너를 한 명의 직원으로 생각해서 제 날짜에 월급을 줄게. 일도 안 하면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카운터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무슨 식당 일이나 하려고 온 줄 알아? 큰아들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할 거야? 엄마 어차피 이거 나한테 물려줄 거니까 내가 미리 운영하는 것만 배우는 거지. 하면서 마치 이 국밥집을 당연히 자신한테 조만간 물려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방에서 국밥 끓이는 것부터 제대로 배워서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려줄 생각도 없다고, 나중에 너무 늙어서 힘이 들면
그때 팔아버릴 거라는 얘기까지 해버렸답니다. 일부러 매몰차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아이들을 일찍 떼어놓고 장사를 시작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큰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정학도 받고 물건도 훔치고 아무튼 사고 뭉치였어요. 이럴 때 든든한 아빠의 그늘이라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네요. 자식 가진 부모들은 제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 썩이는 망나니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는 것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까지 이른 나이에 제 짝을 만나 다 결혼을 시켜버리니 이제는 좀 마음의 짐을 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식들을 모두 모아두고 선전포고를 했죠. 이제 모든 가정을 꾸렸으니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만약 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주방, 홀서빙으로 일 배우면서 열심히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가야 해. 엄마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돈 대주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해. 아이 엄마 이거 너무하잖아.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건 아니잖아. 그런 일이라니?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봐. 다들 열심히 하는 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땡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가게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앞날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다음날 막내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배워서 10년 후에 자신들만의 국밥집을 차리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을 했답니다. 부부 모두가 주방 바닥일부터 시작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일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국밥집의 깍두기와 겉절이는 생명이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제가 매번 직접 담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선한 재료라서 제가 아직도 고집하는 것이 직접 새벽 시장에 다니는 일이랍니다. 힘에 부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저에게 힘을 솟구치게 만들거든요. 막내 아들은 학창시절에도 학교 한번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다녔던 터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네 부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주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에 반해 첫째와 둘째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제 기분을 좋게 해서 돈을 빼낼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답니다. 손에 물 한 방울이라곤 묻혀보지도 않은 둘째 며느리가 어느 날 커다란 명품 쇼핑백을 들고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백화점에 구경 갔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사왔다고 하면서 커다란 명품백을 건네주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주방 이모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근근히 알바나 좀 하고 주식이나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명품백을 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정 엄마가 용돈을 좀 주셔서 그 돈으로 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할 생각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이 가게를 곧 물려받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형님 네와 함께 잘 운영해 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가게 일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넘볼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비싼 명품백은 나는 들고 나갈 곳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친정 어머니 갖다 드리거라.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성껏 골라온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왜 도련님네만 예뻐하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백을 낚아채듯 가지고 확 나가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 이 가게 하나가 뭐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놈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 차라리 장세가 잘 안되는 가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앉아있으니 친자매처럼 지내는 주방 이모가 나와서 저를 달래주더군요.
장사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만난 인연으로 30여 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저와 같이 함께하는 사이랍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나에게 힘이 많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렇게 저녁에 일을 마치고 주방 이모와 술을 한 잔 기울이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검사 결과 맹장이 터졌다고 수술 후 며칠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가게를 주방 이모와 셋째 아들 부부에게 맡겨놓고 병원에 있게 되었답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도 오랜 기간이나 가게를 비운 적은 없었는데 하늘도 좀 쉬라고 주신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푹 쉬었어요. 그런데 자식들 일하는 것들이 어째 며칠간 얼굴 한 번을 내비치지 않는 겁니다. 전화로 안부만 묻고 별일 없다는 말하는 막내 아들의 시큰둥한 목소리.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가게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가게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아들네가 찾아와서 며칠 동안 카운터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을 데려와서 술판을 벌이면서 메뉴에도 없는 다른 음식들을 해오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말입니다. 참다 못한 막내 아들이 주방에서 나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 2명이서 대든다고 하면서 막내 아들한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디서 부동산 업자를 데리고 와서 이 국밥집에 대한 권리금 시세도 알아보고 등기부 등본까지 싹 떼어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언니가 이렇게 수술하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큰아들놈한테 내가 뭐라고 했더니 이 나를 밀쳐버리면서 잘라버린다느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느니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흐느껴 울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없는 단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장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이전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가게에 좀 가봐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남자이고 우리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오신 분이니까 무언가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가게로 가보았는데 가게에는 온갖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고 술병이 나뒹굴어 있더랍니다. 한바탕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놀란 주방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퇴원을 해서 가게로 나갔습니다. 가게의 물건들은 어질러져 있었고 막내 아들네 부부가 깨진 술병이랑 그릇들을 치우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흐느껴 우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도 함께 눈물이 흘렀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어쩜 이렇게까지 다른 것인지 한심하더군요. 때마침 큰 아들네 부부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이 엄마, 이 가게 땅을 언제 산 거야? 등기부 등본 보고 깜짝 놀랐잖아. 말도 없이 언제 이렇게 돈을 모으셨대? 이놈아, 엄마가 병원에서 왔으면 건강 걱정을 해야지 이 땅이 먼저냐? 하면서 큰아들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옆에 있던 철딱선이 없는 큰며느리가 어머니 왜 때리세요? 다 큰아들을요. 어머님은 맨날 막내 아들네만 예뻐하시더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두 인간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주방에 들어가서 국물을 우려내려고 놔둔 고기 잡뼈 몇 개를 들고 와서 큰아들네 부부한테 던져버렸습니다. 아이 이게 뭐예요? 아이 더러워. 이걸 왜 던져요? 이 뼈다귀들로 국밥 만들어서 너네 키웠다. 이게 더러워. 이게 더러워. 어디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맛볼래?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가 뼈다귀를 왕창 가져와서 던졌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가게 앞에 서서는 엄마 어디 다른데 아픈 거 아니냐면서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하는데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게 들어오면 또 뼈다귀 폭탄 맞을 줄 알라고 하고 큰 아들네 부부를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게를 치우고 있는 막내 아들네 부부를 도와 함께 가게 안 정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일구어 놓은 내 소중한 일터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얼른 무언가 대책을 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죽도 먹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힘들게 벌어서 키운 자식들이 이러니까 정말 세상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눈물도 안 나오고 더욱 사람이 강해지게 되더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네를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가게를 넘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던 끝에 돈으로 욕심내는 것들이니까 돈으로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식이니까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며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었던 것을 다시 다 틀어막을 생각이었어요. 우선 가장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큰 아들네와 작은 아들네 집을 매매와 전세 모두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 번듯하게 집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제 명의로 사놓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국밥집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식들 집을 하나씩 구해주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지인분들께서 자식들 명의로 해주지 말고 꼭 제 명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자식들이 얕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서요. 어떻게 된 일이긴? 내가 집 내놓았다. 네가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이나 대주는 사람쯤으로 무시하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마. 오갈 데 없을 텐데 지금부터 막노동이라고 해서 돈 모아 놓는 게 좋을걸? 아이 엄마. 엄마 정신 나갔어? 왜 이래요? 다급해진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연이어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혹시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평생 지금이 가장 온전한 정신인 것 같다고요. 그렇게 두 아들의 집을 내놓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 아들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다음날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들까지 대동해 와서는 맛있는 음식이랑 꽃을 사들고 와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답니다. 어찌나 꼴배기가 싫은지 사온 꽃다발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이 돈 모아서 원룸 월세라도 보태라 하고 매몰차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막내 동생과 여기 이모님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여유가 있는지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저보고 막내 아들만 편애한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자기들이 일하러 왔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막내 아들 부부만 정식으로 직원으로 받아주었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카운터만 기웃대다가 돈을 꺼내가는 게 일하러 온 사람 맞냐고 하면서 그때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못한 것이 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어디 아픈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가게 사업자 명의로 빌린 렌터카 업자에 연락을 했습니다. 새아들 녀석이 타고 있는 자동차 모두가 가게 명의로 된 렌터카거든요. 마침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있길래 이번 할부를 끝으로 반납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서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세로 방을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눈 딱 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3개월 후에 이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계약서를 자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놈들은
화도 내보고 제 기분을 달래주기도 해봤지만 꼼짝하지 않는 저를 보더니 슬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듯 하더군요. 당장 부인과 함께 살 집과 차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더니 이번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엄마, 아이 진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엄마 가게 넘보지 않을게. 응? 제발 집하고 차는 좀 해줘. 회사에도 취직하고 열심히 일할게. 미안해 엄마.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니들 말을 한두 번 속냐? 제대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두어 달이 흐르고 한동안 얼굴을 내비치지 않던 둘째 아들이 무척 수척해진 모습으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집도 차도 없어질 판이라서 며느리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동안 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시 살아보자 하면서 따뜻한 국밥 하나를 내어주었답니다. 둘째 아들은 국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어렵게 한마디 꺼내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염치가 없네요. 저 여기서 일 배우게 해주세요. 집도 차도 뺏긴 둘째 아들은 일단 가게에 딸린 방에서 지내면서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방 일을 제법 잘하는 동생한테 팔을 써는 일부터 고기 국물을 우려내는 법까지 말이에요. 어쩐 일인지 며칠 후에는 동생네 부부가 나가는 새벽 시장까지 따라 나선다고 하더군요. 지난 일은 다 잊고 동생도 형에게 열심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니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제 큰 아들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요. 큰 아들네 부부는 집이 빠지고 나서도 가게에 오지도 않고 원룸을 얻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유일하게 둘째 동생하고만 연락하며 지냈는데 자기 아빠를 닮아 고집이 있어서인지 결국엔 이 국밥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막상 일을 오랫동안 해본 적도 없는데 오래 버틸 수가 있겠어요? 남의 오토바이 빌려서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죠. 자식이 뭔지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큰아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저를 보더니 애써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러게, 이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와서 일이나 배울 것이지 뭐 한다고 오토바이를 타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한 달 정도 다리에 깁스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큰 며느리와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가게 앞에서 서성대는 큰 아들네 부부를 보고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말없이 들어와서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련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일로 국밥은 손도 안 대던 큰 며느리도 밥을 척 말아서 깍두기를 올려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거예요. 얼굴도 좋아진 것이 살기 편한가 보다 했더니만 글쎄 뱃속의 아이를 가졌지 뭐예요. 벌써 임신 5개월 차인데 입덧이 끝나고 엄청 잘 먹는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냄새도 맡기 싫던 국밥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글쎄요 어머님, 얼마나 이게 먹고 싶은지 꿈에서까지 나올 지경이었다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철없는 큰 며느리가 이럴 때는 또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내가 이번 국밥값은 공짜로 줄게. 아이 어머니 너무해요. 참으로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세 형제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일을 배우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핏줄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죠. 완전하게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주 고되게 훈련을 시킬 예정이랍니다. 제가 물려줄 건 국밥집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어렵게 키운 학창시절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이 되니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차도 뽑아주고 각자 집도 마련해주고 또 넉넉하게 용돈도 지어주고요. 아이들 아빠 없이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모습이 너무 딱해서 풍족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 마음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진 것 같네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이제껏 잘못했다면 앞으로라도 다시 갈아엎어서 농사 한번 잘 지어보려고요. 큰아들은 본인들이 얻은 곳에 원룸에서 지내며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가게에 딸린 방에서 혼자 지내며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 썩 내키지는 않지만 기본 월급은 챙겨주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몇 달 후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서 둘째 아들도 국밥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나가 살게 되었답니다. 얼마 후 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잠깐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큰아들이 얘기하길래 제 차 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잘 태우고 가. 응? 병원 가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이제 우리 아들 아빠 되는구나. 다음날 새벽 6시 55분 우렁찬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화를 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아들을 얻었을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대견했거든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중에 나 만나서 칭찬해줘요. 당신 몫까지 내가 다 했으니까 꼭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요. 안방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욱 그리워집니다. 참 세상살이 쉽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아들 셋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랍니다. 정말 2번 다시는 못할 정도로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거든요. 먹고 사느라 자식 농사에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식들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자식 농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다시 논밭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잘 물주고 약도 치고 하고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밥집은 제가 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면서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